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풀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사전에 오전에 좀 받아오셨습니까? 본관에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전에 받아오신 분? 학원 들려서. 몇 분 안 되시네요. 풀 시간 별도로 안 들어도 되죠? 풀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풀어보는 게 마음 편하겠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불러들으는 거 잘, 표시해드리는 거 잘 외우시기만 하시면 돼. 네? 이제 미안한 말입니다만 이제 남은 기간은 이해를 바라지 말고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뭐해? 그쵸.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를 바라는 시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만 이제 7, 8월 달에는 그렇게 수강해 두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결석도 많아서 매일마다 평균 20분씩 이렇게 빠지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때요. 그렇게 빠지셨던 분들 이제 9, 10, 11월 3개월 동안은 빠지면 한 주 빠지면 그걸로 탈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이 자리에 반드시 또 오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만큼은 정해진 시간 내에 꼭 학원 오셔서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끝나고 가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대신 수업 못 들었다고 또 늦잠 주무시고 인강 돌리고 그 날짜가 3번 이상 겹치면 내년에 이 자리에 온다. 그대로 앉아있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결석들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학원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며칠 남았죠 이제? 아직도 7단위가 아니야? 아직도 80이야? 80? 네, 이제 딱 10주만 지나면 끝이니까요. 그동안 노력해 오셨던 거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죠. 현대사 부분입니다. 기입형 문항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항이 좀 섞여 있습니다. 기입형 문항 뭐 서너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서술형 문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 목표는 이제 뭐 9, 10월 달 이거 지금 모의고사반 토대로 해서 사료로 읽는 사용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사료들은 전부 다 다룰 겁니다. 지금 오늘 나간 건 5권 전부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거 어떤 거 봐야 됩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요. 9, 10, 11월에 나가는 학원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시면 절대 시험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꼭 반복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알겠죠? 제가 출처는 불러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길을 기획한 저자의 의도를 서술하라고 그랬죠. 요게 1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이와 같은 시도가 남긴 뭐를? 부작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무엇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 이후에 이 사료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 사료를 집필할 의도와 맞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이해합니까? 자, 그럼 힌트를 찾아보면 맨 아래 출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프레데릭 테일러 이름 과학적 경영의 원리 scientific management 오브니까 그죠? 과학적 경영의 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학적 경영의 원리 몇 년? 사료는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나와 있다면 시험에 나와 있다면 저자, 서명 혹은 논문명 이렇게 꺽쇠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서명일 테고 논문명이면 이 앞에 꺽쇠가 하나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거기 서문에서 발췌했고 몇 년? 1911년. 그럼 대략 짐작 가능하죠. 2차 산업화가 진행 이후 초기 진행 이후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겠지. 그죠? 또 이름에서 짐작해봐. 프레데릭 테일러. 응? 아니 뭐 나라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국 뭐 미국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테일러라는 말에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 있잖아. 그렇지? 테일러리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이나 또는 산업 운영에 걸친 합리화 기법. 그렇잖아? 소위 과학적 경영의 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과학적 경영의 기법은 핵심 단어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뭘 합리화시키는 거?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 작업장의 합리화야.
그러니까 작업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작업 동선에 따라서 벨트를 배치한다, 컨베이어 벨트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작업장의 합리화 조치야.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추진했거든. 두 가지를 작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첫째, 노동 동작의 최적화야. 노동 동작의 최적화. 노동 동작의 최적화. 그다음 두 번째가 환경의 효율화야. 환경의 효율화. 그러니까 이른바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작업이 있다라면 이 작업에 노동 동작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대로 노동력이 배치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해? 근데 요즘의 공장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 요즘은 대부분 다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누가 하는 일이 훨씬 많아. 기계가 하는 일이 훨씬 많죠. 그치?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일이 이른바 조립 단계라면 조립 이후에 마지막 검수 단계라든가 또는 세밀한 조립의 단계는 인간이 하게 돼 있긴 하지. 하지만 이런 식이잖아. 대부분 다 이렇게 벨트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그치? 예, 이 적재적소에 지금 뭐가 배치돼 있고 기계가 배치돼 있고 요 마지막 부분에 또 인력들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른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이 당시라면 1930년대 정도로 기준을 잡자라면 자동차 T 모델을 생산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해. 24시간. 요즘은 어떤 것 같아? 요즘은 생산 공정이. 빠른 지역은 2시간 반. 그러니까 독일의 B사, BMW사 뭐 이런데 2시간 반 정도.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BMW 3 시리즈, 320i 시리즈를 처음에 찍어내는 데서부터 마지막에 도장에서 완전히 출고하는 데까지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높은 편이라고. 자, 이 과정에 2차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기계들이 도입되게 되잖아. 그래서 1차 산업화 이후에는 이것들을 깨뜨리자라는 러다이츠 운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곤 했었었죠. 그치? 근데 2차 산업화 이후에는 기계가 정식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업장이라는 건 하는 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예요. 두 가지 노동력을. 기계력과 인적 노동력을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어쨌든 작업장 환경을 최선화시켜보자. 곧 투입되어지는 노동력은 최소로 하고 산출되어지는 결과는 최대치를 그러니까 최소 투입에 따른 최대 결과의 원칙, 최소 투입에 따른 최대 해법의 원칙, 소위 말하는 efficiency를 달성하자라는 말입니다. 곧 작업의 땡땡성을 달성하자, 효율성을 달성하자라는 거죠.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에 비해서 지니는 가장 유용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이성을 중시한다는 거였고, 이 이성은 합리적인 부분이죠. 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인 것의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의 원칙, 이걸 갖추자라는 것이죠. 이 합리적 경영의 원칙을 먼저 언급했던 인물이 누구다? 프레데릭 테일러다. 이해하겠습니까? 1894년에 미국 기계공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다시 가다듬어서 11년에 뭐로? 책으로 쓴 거고. 알겠습니까? 1894년에 미국 기계공학회에서 테일러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일부고요. 그다음 이걸 다시 이제 가다듬어서 11년에 과학적 경영의 원리라는 책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 서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프레데릭 테일러. 그냥 테일러 해도 되고요. 그렇죠? 테일러라고만 해도 되고요. 그렇게 여기 안 써있네. 프레데릭 테일러. 그리고 우리는 훗날 이걸 뭐라고 불러? 그 이름을 따서 그냥 그렇게 부르지. 테일러 주의라고 부르지. 우리말로 바꾸면 과학적 경영 및 관리 기법. 과학적 경영 및 관리 기법. 테일러주의 또는 테일러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일러주의, 테일러리즘이라고요. 처음에 그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선순환하게 하는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작업장을 합리화시키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의 무슨 시간이 생길 거고
여가 시간이 생길 거고 여가 증진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노동력을 저때저때 투입을 하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근무해야 될 일은 없고 8시간만 정확히 근무하면 생산력이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는 이렇게 여가를 증진하고 나라 전체 또는 이렇게 공장 전체의 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예. 경제적 향상을 꿈꿨던 겁니다. 경제적 향상을. 예. 하지만 자본가 계급들이 그가 내세우는 이런 작업장의 합리화 부분을 그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이해? 곧 한 공장은 공장을 단위로 한다면 공장의 총 생산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라고, 인건비. 그치? 그러니까 저런 방법이 개발이 되면 자본가는 뭘 먼저 고민하게 되겠어? 최소 인력의 원칙을 고민하게 되겠지. 에? 공장에 투입되어지는 가장 작은 규모 인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 해고시키겠지. 정리해고시키겠지. 이해? 그게 지금 테일러의 초반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겠죠? 이해해? 그 생산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연결될 거라고. 테일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까 말했지만 테일러는 경제적 성장과 노동자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개발을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로 자본가들 또는 기업인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게 됐다. 생산 비용을 줄이려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생산 비용을 줄이려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그래서 고용률을 낮추게 됐고 고용률을 낮추면 동시에 따라 올라가는 게 고용률을 낮추면 동시에 따라가는 게 노동 강도는 세지겠지. 노동 강도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률의 감소, 노동 강도의 증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당연하게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이건 자체는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는 리세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기획했던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테일러가 기록했던 성장의 모델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의해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후퇴의 모델로 남게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테일러주의는 고용 감소를 초래하게 됐고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집필됐다. 첫째,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효율로 우리나라 전체가 겪은 거대한 손실을 간단한 예를 통해 짚어내고자 한다. 키워드,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지. 첫째로. 둘째, 이런 비효율을 없애는 방법은 비상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찾기보다는 뭘 찾으면 된다? 그렇지.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거. 이거 도입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인재 도입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체계적인 경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두 번째 주장이었고, 셋째, 최고의 경영은 명확하게 정의된 법칙, 규칙, 원리, 전부 다 뭐야? 실질주의자죠? 그치? 진정한 모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체계적 경영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야 대학 안에서 경영학과 행정학은 뭐로 취급되기 시작해서 이제 인문과학으로 또는 사회과학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지. 이해돼? 경영학과 행정학이 유용한 수단이 됐다고. 유용한 수단이. 더 나아가 과학적 경영의 근본 원칙들을 매우 단순한 개인의 행동부터 복잡한 협동이 요구되는 일까지 모든 종류의 인간 행동에 적용된다. 과학적 경영은 모든 종류의 인간 행동에 적용된다. 이 논문은 오타입니다. 이 논문은 원래 미국 기계공학회 발표를 위해 집필됐다. 따라서 여기서 선택된 여러 사례는 특히 산업과 산업 제반 부분과 생산시설의 엔지니어,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치? 그 기술자들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치? 경영자, 자본가들이겠지? 그 다음 노동자들. 이 모두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똑같은 원칙이 다른 사회적 행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산업 분야의 과학적 경영은 어디에도? 가정에도. 그래서 분업의 원리가 나타났겠지. 남자가 일하고 아내는 가사하고 이른바 홈 스위트 홈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리가 됐겠지. 우리 농장의 경영,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사업체의 경영,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자선단체, 대학, 정부 부처의 경영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전 산업 분야 모든 부분에서 과학적 경영이 요구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각 업종에 각 업무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 가운데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단 한 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 그리고 이 최선의 방법과 수단은 사용된 모든 방법과 수단에 대한 무슨 과학적 연구와 분석, 그리고 적확하고 세밀한 시간 동작 연구. 한번 읽어볼까? Motion and Time Study. 그렇죠. 우리한테도 필요해.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이 시간 동작 연구가 필요하죠. 네. 그럴 때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잖아. 예컨대 집중을 해. 그리고 옆에 탭이나 휴대폰을 봐. 밥을 먹고 들어와. 앉아 책을 봐. 그지? 그러니까 이른바, 미안한 말이지만 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 준비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지? 그 다음에 공부 중간중간에 이 텀이 되게 짧아. 요 텀이 짧다고. 이걸 심리학에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데, 이 과제 집착력이 보통 30분 내외야. 그렇죠? 이거는 미 심리학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 그러니까 8세에서 12세 아이들의 과제 집착력의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책에 빠져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 또 여기다 곁드는 경우가 있어. 예컨대 시선을 밖을 본다든가 휴대폰을 옆에 또 한번 본다든가 이렇게 중간중간 불필요한 다른 동작들이 있다고. 그치? 이런 걸 없앨 때만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꼭 이게 필요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동작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옆에다 카메라를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경우 있죠. 그쵸?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걸 무슨 스터디라고 하지? 캠스터디라고 하잖아. 구름이 캠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렇게 해보시면 본인이 어떤 모션을 쓰고 있고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로써 과학은 그간 작업자의 솜씨가 뽐내던 권위를 대체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작업자의 솜씨가 뽐내던 권위. 이거잖아,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이런 건 필요 없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숙련공이 많이 될까? 저 이후로 또 반숙련공이 많이 될까? 반숙련공이 많이 돼. 그럼 이제 기업주, 자본가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훨씬 지급해야 될 임금도 줄어들게 되겠지. 그리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지. 이렇게 악용이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들이 기업의 정리해고야. 정리해고.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합니까? 사료로 있는 서양사 25, 26쪽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다시 정리해서 불러드리면 테일러의 의도는 작업장의 합리화, 즉 여기 쓰고 있던 아까 노동동작의 최적화와 공장 환경의 효율화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작업장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장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것. 작업장의 합리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것. 그게 의도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의도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고요? 어떠한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여가가 증진되는 결과. 경제가 성장하고 여가가 증진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과는 다르게 어떤 부작용이 남게 됐다고? 고용률을 낮추고 노동 강도를 높이게 됐다고. 고용률을 낮추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결국 고용률을 낮췄다라는 건 고용 감소로 이어지니까 그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장 경제도 원활히 작동되지 않겠지. 이해해요? 결국 경제 위기의 해결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부작용 한 가지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고용률을 낮춰 고용 감소와 노동 강도를 높이는 현상을 초래했다. 고용 감소와 노동 강도를 높이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까 결국적으로 고용 감소는 소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기에 그걸 극복하지도 못하게 됐어. 경제 위기 해결책도 되지 못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부차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이런 테일러리즘을 심화하기 위한 학문 두 가지가 등장했다고 할까? 테일러리즘을 직접 적용하기 위한 연구학문 경영학과 행정학이 등장했다라는 것.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줄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시기는 그럼 이제 이것과 이것의 싸움이잖아. 그렇지?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었던 인문학과 과학 간의 싸움인데 위대한 과학의 승리 시점이야. 이 시기는 전부 다. 2차 산업화 이후부터는 항상 이게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성 상실이 나타나겠지. 이해해?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게 서유럽 근대성으로 간주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일종이라고. 근대성의 특징, 인간성의 상실, 뭐의 고양으로 인한? 과학주의의 고양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이것이 서유럽 문명에 가해지는 큰 비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5권 사료는 사용사 5권 25, 2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수생이나 사실상 초수생들은 참고할 필요 없고요. 불러드린 것만 하시면 되고 N수생들은 3수, 4수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9, 10월 문제는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그들을 위한 문제니까요. N수생을 위한 문제입니다. 7, 8월까지가 지금 이제 초수생과 4학년들을 위한 문제였다라면 9, 10월 재영역의 문제는 전부 다 이제 N수생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아래 사료에 나타난 19세기에 무엇을 쓰라? 요거.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성향이긴 한데 그 가운데 가장 극으로 치닫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지문 보지 않아도 알지? 또 지문에도 막 처음에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그치? 무슨 주의? 인종주의겠지. 인종주의. 또는 뭐 인종적 차별주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개론서나 아니면 이렇게 사료집 안에 나와 있는 사료 없는 서양사 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적합한 표현은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주의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기여한 바를 쓰시오라고 그랬네. 키워드는 요거야. 여기에 기여한 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러한 인종주의가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기여했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해?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교육학 쓰듯이 교육학에서도 글 쓰는 요령 그렇잖아. 예컨대 뭐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나눈다라고 치면 뭐 도입 부분 빼고 정리 부분 빼고 전개 1, 2, 3, 4 이렇게 나눈다라고 치면 실제로 여기 안에서 다루게 되는 하위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많은 건 2개도 있겠고 2개, 뭐 1개, 2개, 뭐 1개 이렇게 된다라면 이 논리적 형식성을 갖추는 것, 곧 띄어쓰기를 하고 문단과 문단을 구별해주고 이 문단 안에 논지의 전개가 일관적인가 이 점수가 2점이 주어지잖아. 그치? 그 논술 과정에 부여되는 자동 점수라고. 자동 점수.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요런 모양만 지켜주면 무조건 이 점은 맞는다는 뜻이야. 그 말을 서술형 문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서술형 문장에 완성된 말을 진술해 두고 그 중간에다가 답을 끼워 넣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그지? 주어가 있고 맨 끝에 수로가 있으면 이 중간에 목적어를 써두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 목적어가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돼?
답안이 돼. 그러니까 봐봐. 서유럽 19세기 유럽 열강들은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답안의 기본 형식을 갖춰 나가는 능력이 특별해야 답안이 깔끔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립이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자, 읽어볼게요. 인류를 구성하는 여러 인종은 저마다 그 성격과 재능의 수준이 확실히 다르며 게르만 인종은 최고로 재능 있는 집단에 속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집단은 아리아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요거죠. 이 가계는 혈연적으로 하나이고 균일한가? 이 줄기들은 정말로 모두 같은 뿔에서 나왔는가? 이것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큰 진술이지? 그치? 19세기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무엇과 무엇의 발달? 생물학과 유전의 발달. 그죠? 유전학의 아버지. 맨델. 생물학의 아버지가 찰스 다윈. 유전학의 아버지는 맨델. 무슨 법칙? 우성의 법칙. 그쵸? 그러니까 누구의 인종은 우성적 인종이다? 아리아인은 우성적 인종이다. 그런데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인종은 우성이다, 열성이다. 여기서 피의 순수성이 강조되는 거죠. 이른바 나치의 인종주의가 창안이 되는 장면이라고. 이해해? 이게 무슨 법안으로 나타났어? 유대인 학대 과정에서? 뉘른베르크 법안으로 나타나게 됐었지? 이해해? 우생학의 법칙에서 뉘른베르크 법안이 창시가 되었다라는 결론서의 문장이 그래서 정당화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모르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인종의 유사성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묶어줄 유사성은 없다. 이런 뜻에서 인도 아리아인들은 확실히 하나의 가계를 형성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리아인은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하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스타게이라인들의 표현처럼 곧 집주했던 사람들의 표현처럼 그들은 정당하게 세계의 주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를 더 간결하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요 자유로운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지금 요 체인벌린의 표현을 따르면 누구야? 영국 사람인데도 굉장한 광신도겠지. 독일 민족에 대한 광신족.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종주의에 빠져있는 영국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인벌린. 당연히 이건 누구? 아리아인일 테고 또 다른 이들은 노예다. 또 다른 이들 아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지금 아리아인이 D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Others. 찌끄러기들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 이 말은 정확히 도덕의 표현이다. 자유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의 권리는 분명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따라야 되며 이는 다시 물리적, 지적 능력을 전제로 한다. 자유는 이런 인종들만 누린다라는 거지. 우리는 시리아인들이 노예주로서뿐만 아니라 노예로서도 잘 사는 걸 보지 않았던가? 셈족. 중국인은 우리에게 이런 보상의 또 다른 예를 보이지 않았던가? 셈족과 반셈족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녔음에도 장기간 유지된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권력욕 탓에 자유와 반대되는 참주정과 무정부 상태를 추원해 그쳤다는 사실을 역사가들이 알려주지 않았던가? 라고 하고 있네요. 철저하게 인종주의에 기반한 저술이라는 건 느낌이 오지? 그쵸? 밑에 봐볼까? 19세기의 토대 The Foundations of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의 지적, 사상적 토대가 무엇이 널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는 걸. 적어도 19세기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유럽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이 인종주의 담론이 위대한 19세기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됐다라는 뜻이야. 기초가 됐다. 토대가 됐다라는 뜻이었죠. 알겠습니까? 유달리 독일을 숭배했던 영국의 철학자 누구의 이야기다? 체인벌린의 이야기다. 체인벌린. 독일을 숭배하던 영국 철학자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책을 가지고 그 이후에
독재 정치를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성전화시킵니다. 바이블화시켜요. 이해해? 이탈리아에 누구도 그러했고, 무솔리니도 그러했고, 독일에 히틀러도 그러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서가 바로 이것이었어. 히틀러의 마인캄프 안에도요, 그러니까 그가 뮌헨 폭동 이후에, 비오월 폭동 이후에 수감되었던 감옥 안에서도 그가 읽었던 저장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서적이기도 해. 19세기의 토대. 누구의 책이라고? 체인벌린,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어쨌든 비를렘 2세부터 시작해서 나치의 광적인 학살 선동가 괴벨스에 이르기까지, 비렐름 2세부터 시작해서 괴벨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인종주의자라면 신봉했던 위대한 바이블로 여겨지는 서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국주의적 지배에 정당했겠습니까? 어떻게 기여했겠습니까? 저런 논리로 어디와 어디를 지배하게 되는 게 아시아나 더 나아가 아프리카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걸 뭐 시켰을 거다. 정당화 시켰을 거다. 따라서 첫 번째 답은 민족주의 성향, 인종주의, 또는 뭐 극단적 인종주의,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제국주의의 지배에 기여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은 유럽의 열강들이 이런 사상에 근거해서 무엇과 무엇을 정당화했다. 유럽 열강들이 인종주의에 기반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배를 정당화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 정당화 키워드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 정당화. 예, 사륙내상서 5권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사료를 남긴 인물이 누구인지 쓰고 인물을 쓰라고 그랬죠. 1점.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동의한 당대 유럽인들이 도덕적 의무라고 간주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이걸 하나 쓰라는 거고 사람을 하나 쓰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문득 삶에서 최고선이 무엇인지 묻기 마련이다. 네. 자, 요 지문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남학생들요. 최고선은 뭡니까? sacrifice죠. 헌신. 그지? 누구의 헌신? 가족의 헌신이지. 가족을 위한 희생. 그게 남자가 추구해야 될 보다 최고의 선이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양아치들처럼 쌈질 잘하거나 사기꾼들처럼 돈 잘 벌거나 그런 게 아니지. 정말로 남자답다라고 하는 건 뭘 잘 지키는 것? 가족과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내 아내, 내 새끼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자녀, 형제. 그게 최고선이겠지. 하지만 이 시기 사람들의 최고선이 뭔가를 잘 읽어보라고.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결혼일 것이다. 해봐라, 결혼아. 행복한지. 딱 1년은 갈 거다. 1년. 다른 얘기는 커다란 부일 것이다. 가져봐라. 그런다고 재벌 안 된다. 그리고 저마다 그런 생각을 신조로 삼으면서 그것을 위해 여생을 더 열심히 혹은 덜 열심히 일하게 마련이다. 위 질문들을 거듭 생각하면서 나는 조국의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생겼다. 요즘 관념으로 보면 하등 쓸모없는 생각이잖아. 그렇잖아요. 조국의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바람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자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자녀를 덜 낳고 있다.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인구 최대치를 추산해 볼 때 아마도 그 절반 정도만이 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무슨 논리? 그렇죠. 강자의 표현을 빌려볼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뭐가 본격화하게 진행됐어? 이게 본격화하게 진행됐다라고 써있지. 강조해 보면 세계화가 진행이 됐다니까. 인구 파퓰레이션, 인구 폭발의 시대가 일어났고 이 인구에 대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 이동이 원활해졌지.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지 인적 노동력이 파급이 됐고 전 세계 어떤 지역의 상품이든지
어느 지역이든 다 도달할 수 있게 됐어. 우리 서양세계 보면 그런 말 써 있잖아. 냉동선의 등장. 그렇지? 이걸로 인해서 남아메리카의 그 고기들이 한 달 후에 유럽 쪽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냉동선의 보급 이런 말도 결국에 쓰여 있고요. 이해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초창기 세계화라고 강자 저자들은 부르고 있거든. 초창기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았던 쪽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쪽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주할 수밖에 없어. 왜? 부양력이 떨어지니까. 인구 부양력이 떨어지니까. 동시기에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았던 중국의 예를 들면 곧 19세기 초반기의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 인구가 4억이었어. 4억. 근데 자체적으로 인구 부양력은 6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양력을 지녔다고 해. 이해해? 그러니까 안드레 군더 프랑크 같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은 굳이 해외 또는 국외 국가와 뭘 할 필요가 없어? 교역이나 무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 이해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식민지도 필요가 없는 것이겠고.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 시기에 유럽은 이런 양상에 지금 직면하게 됐고 저런 양상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까지 계속적으로 팽창해야 된다는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해합니까? 곧 이걸 넓히자라는 이야기야. 독일어로 뭐라고 한다고 이걸? 레벤스라움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게 영어의 live, 살다라는 뜻이고 이게 room, 공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 생활권 논리를 정당화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아메리카를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결정타네. 이거 힌트네. 그치?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 영국 사람이. 지금 거기에는 수백만 영국인이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종이고 우리 세계 곳곳에 살수록 인류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지금 가장 비루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앵글로 색슨인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지 상상해보라. 나는 우리 영토가 1에이커씩 늘어날 때마다 미래의 영국 인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영토 확장이 없다면 그들은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해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이 우리의 지배 아래로 흡수되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지배력을 키우는 수단이자 유일한 확장책은 뭐다? 전쟁이다. 곧 제국주의의 귀결인 셈이지. 제국주의의 귀결. 전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 가운데 일부다. 라고 했네요. 누가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누구가? 영국 사람 하면 그 사람밖에 없잖아. 제국주의자에 생각나는 거는. 그죠? 세실 로즈입니다. 세실 로즈. 이른바 무슨 장학금을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해? 로즈 장학금을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지. 그쵸? 도덕적 의무. 저 사람들이 로즈를 비롯하고 있는 유럽의 제국주의자들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의무는 뭐야? 문명화 사명론이었지. 그러니까 문명을 갖추지 못한 비유럽 지역의 사람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이 문명을 전파하자라는 거잖아. 소위 문명화 사명론인데 이 문명의 요소가 두 가지였잖아. 두 가지. 하나는 카톨릭이야. 카톨릭. 뭐? 종교라는 거지. 종교. 또 하나는 과학이야. 사이언스야. 곧 종교와 과학을 기초로 삼는 문명화 전략을 내세웠던 것이 이 당시 유럽인들 또는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도덕적 의무다라고 봤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문명 우월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명화 사명론이라고 부르기도 해. 문명화 사명론. 누구다? 세실 로즈다. 그래서 장학금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거나 미국인들도 장학금을 내는데 기여해야 된다. 왜냐면 그들도 누구의 후손이니까. 앵글로 섹슨의 후손이니까.
라고 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쪽에 많은 대학 내에 장학금이 활성화된 것도 20세기 전반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대학 재학 중인 인원의 약 30에서 35%가량의 학생들이 전부 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어. 우리는 그런 퍼센티지를 달성한 적도 없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럴 일은 요원해 보이지만 유럽은 벌써 그런 일이 우리보다 100여 년 앞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나 대학도 결국 뭐를 재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조직이야? 이런 제국주의적 인재들을 재생산하고 재확산하는 주요 조직이다라고 알 수 있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같은 사고방식에 아래를 사료로 남긴 인물, 세실 로즈 쓰면 되겠고요. 유럽인들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문명화, 사명가. 유럽인들의 문명을 아시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것. 유럽인들의 문명을 아시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인의 문명을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게 전파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문명은 뭐와 뭘 기반으로 수립된 거라고요. 가톨릭과 과학. 그러니까 항상 선교 사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겠지. 문명을 전파하는 데 항상 뭐가 도구로 쓰여? 기독교가, 종교가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과학기기라든가 과학기구 또는 과학기술의 전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과학기기의 판매, 과학기구의 개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명대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유입되었던 유럽의 과학기기들을 생각을 해봐봐.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천문관측기 같은 것도 있지? 또 물론 그건 이 시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앞선 시기, 그러니까 지리적 팽창기라든가 과학혁명기지만, 그렇잖아.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물을 측량한다거나 또는 빗물의 양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천문관측기도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시계도요. 그렇죠. 시계도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리니치 천문대의 표준시가 만들어진 게 이때거든. 요 제국주의 시대야. 표준시가 뭘 것 같아? 유럽적 시각의 기준이지. 유럽적 시각. 곧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안에서가 영시가 되는 거야. 그 표준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에 따라야 될 단일한 시간대 영역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시간 영역을 유럽인들이 지배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 이해합니까? 그 영국인의 후손인들 가운데서 켈비니스트들 상당수가 그렇게 스위스의 저지대 산악지대 일대로 전부 다 숨어 들어가서 시계 제조업자 역할을 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강력한 청교도이자 가장 강력한 켈비니스트가 기록에 남아서 그들의 생활을 자연적 시간이 아닌 인위적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 검소한 생활 이런 것들을 일삼았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시계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중받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스위스 일대에서도. 아시겠지? 세실 로즈가 썼던 무슨 고백 가운데 일부다? 요것도 외워. 세실 로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료입는 서양사 31쪽을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기입형 문제는 끝났고요.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 풀듯이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이니까 문제 읽었고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이를요. 가 내용과 연관된 회의가 소집되게 된, 그러면 무슨 회의인가 보구나. 국제회의겠지? 국내 회의를 낼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지? 기억에 해당하는 국가명, 나라명을 쓰라는 거구나. 가나 시기 제국주의와 관계, 태도에 나타난 변화. 가의 어떠어떠한 태도에서 나의 어떠어떠한 태도로 변화했다라고 답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딱 다 쓰여져 있어야 된다고, 시험지에. 알겠습니까? 저거부터 이걸 다 쓸 때까지가 30초. 문제 읽고 이 부분 읽고 표시할 때까지가 몇 초? 30초.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뭘 보는 거다?
지문을 보는 거다. 알겠죠? 몇 초라고? 30초. 그럼 전체적으로 이 4점짜리 서술형 문항 하나 푸는데 몇 분? 하나 푸는데 몇 분? 5분. 5분. 자, A형 몇 분? 문제 푸는 시간 90분. A형 몇 문항? 기입형 4개. 그지? 서술형 몇 개? 8개. 그지? 계산해봐 그러면. 아무튼 토탈해서 23문항인데 기입형이 이 가운데 6문항이니까 빼봐. 17문항이지. 그치? 그럼 토탈하면 90분이니까 180분 아니야? 맞잖아? 이거 곱하기 5 해봐. 5. 7, 5, 35. 5, 1은 5. 85분. 쪼개봐. 5분 버리고. 40분? 40분. A형도 40분. B형도 40분. 그치? 나머지 기입형 푸는데 10분. 그치? 그럼 50분이야. 그럼 90분 가운데 50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뭐 하고? 답안지 옮겨 적고. 그치? 15분. 마지막 뭐 검토하고 5분? 기입형 검토하고. 기입형 검토를 기입형 생각이 안 난다. 이 다음 뭘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써뒀던 답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는가. 그걸 검토하는 시간이 5분. 알겠습니까? 이게 앞에서 말했던 테일러의 모션 앤 스터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간주해야 될 뭐? 행동과 연속 동작들이야. 그래야만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나는 시험도 안 보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응? 시험 볼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은 아이들을 수능 시험 볼 때 어떤 요령을 다 가르쳐줘야 돼? 시험 보는 요령, 시간 안배 요령 다 가르쳐줘야 되겠지. 양심에 손을 놓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많았어, 적었어? 없었을 거야, 아마. 없었을 거라고. 그게 공교육 선생님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만 사교육 선생님들도 배워야 될 유일한 부분이기도 해. 에? 문항을 접하는 전술, 전략 이게 없어 공교육 선생들은. 이해하겠어? 그것만 잘 갖춰봐봐. 그러니까 만약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성적이 우수해서. 그런데 해당 고등학교가 학군이 제법 괜찮아. 그치? 그러면 첫 시간에 무조건 뭘 해주면 되냐면 수능 5개년치를 머리에 담아놔. 그리고 표를 3개 정도 만들어 와. 첫 번째가 기출표겠지? 그지? 두 번째가 물어보는 형식표겠지? 문 두 개 형식표일 거라고. 그치? 다음 세 번째가 동형문항의 유형들이야. 이 세 가지 표만 딱 준비해서 45분 동안 자, 여러분 오늘 1시간만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첫 시간에 하라고 그랬어. 쌤 소개하지 말고. 저 이번에 임용고시 합격한 김태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어요. 여러분이 저 첫 학생들이에요. 기대에 많이 남을 거예요. 이런 지랄들 하지 말고 첫 시간에 무조건 전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적어도 내 수업을 듣는 내 과목에 있어서만큼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이해합니까? 그럴 정도의 카리스마는 있어야지. 그럴 정도의 내용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만 갖춘다면 공교육 교사들이 사교육 교사들이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알겠습니까? 시간 안배 잘 하시라고. 금요일날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저 답안지 그러니까 상담을 하게 될 텐데 답안지랑 이렇게 시험지를 둘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표시한 대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상담 1도 안 해드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지에 방금 제가 표시한 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상담 안 합니다.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는 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모든 수험생이라면 따라야 될 기본 공식이야. 공식. 먼저 뭐 있고? 문제 읽고 그 다음? 이것도 또 안 읽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어차피 이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문장 어차피 똑같고 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라도. 그래서는 안 돼. 이것도 어쨌든 확인은 하라고. 그리고 바로 일로 넘어가라고요. 일로. 이걸 왜 확인하라고 그러냐면 이게 몇 점이야? 안 봐도 4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배점을 생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목적 1점, 꽃가명 1점,
변화, 가식이 1점, 나식이 1점. 토탈 4점.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이게 좀 빨라진다면 이제 이렇게 표시 안 하더라도 읽으면서도 가능하겠지. 머릿속으로. 1, 1, 2,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합니까? 그럼 어떤 거 잘 써야 되겠어? 이런 거 변별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서술형 안에서 무조건 2점짜리는 다 기입형이거든. 4점 안에서도 무조건 2점은 뭐다? 기입형이다. 그럼 사실상 A형만 보더라도요. A형만 보더라도 서술형 8개 문항 가운데 지금 2점씩이 전부 다 기입형이란 말이에요. 28에 16. 앞에 나와 있는 네 문항. 2, 4, 8. 기입형의 토탈 몇 점이라는 거야? 이래. 이렇다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그랬잖아. 서술형 문항에 있으면 통으로 합격자는 통으로 4점을 다 틀린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절대 없다고. 응? 명확해. 그동안에 제가 통계치를 보고 채점하고 그런 결과를 보잖아. 한 명도 없어. 응? 4점짜리를 통으로 빵점 맞거나 4점을 답안지를 쓰질 않고 비워두는 사람이 합격하는 일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데서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전혀 모른다 해도 이렇게 맞아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요거예요, 요거. 이해해? 이거는 왜 못 맞춰, 이거는?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맞추는 거거든?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답을 쓰라는 건지를 이해를 못해서 못 맞추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 어? 영역별로 한 문항씩 꼭 있어. 역교로는 더 많을 수 있어. 어? 두 문항. 하지만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도 지문은 알겠어. 근데 이게 뭘 쓰라는 거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뺀다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어? 이렇게 읽고 쓰고 점수 배점하고 생각하는 데까지 몇 초라고? 30초라고. 30초. 알겠죠? 어? 그동안 기출문제 보면 어떤 문항, 어떤 영역의 지문이 길어? 네 과목 가운데 어떤 영역의 어떤 과목의 지문이 기냐고 제일. 역교는 길지. 그치? 근데 한글이지. 그치? 실제로 시간은 어디가 제일 많이 뺏겨? 한국사 사료가 많이 뺏기잖아. 그럼 시간 한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간 한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야, 거기서 미련하게 한자 사료 먼저 제일 먼저 봐. 그거 뒤지자는 거야, 그거는. 죽자는 거라고. 시간 한배의 실패는 한국사 문항 먼저 푸는 거야. 모든 한국사 문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푸는 게 한자 사료다. 이건 날로 먹자는 거야. 이번 시험 패스하겠다는 뜻이야.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을 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1번부터 쭉 풀든가.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영역부터 풀어. 이런 영역이 좋아, 이런 영역이. 에? 이런 영역 먼저 푸는 게 좋죠. 가볍고. 그렇지 않겠어? 응? 이런 문제를 맨 마지막까지 남겨둬. 오랫동안 남겨둬. 그게 괜찮은 방법이야. 중간에 풀거나 앞에 하나 풀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고. 좌우지간 이걸 1번에 푼다. 시간 한 배 100% 실패하게 돼 있어. 100%. 그러지 말라고. 이해해? 어?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몇 초 안에 끝나야 된다고요? 3초 안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항만 봐봐. 회의의 목적을 쓰라고 그랬고요. 국가명 쓰라고 그랬고 관계 변화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를 위해 출전을 먼저 봐야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조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커즌. 벵골 분할령 인도. 맞아. 그 커즌이야. 인도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영국 관리. 누구? 조지 커즌. 페르시아만에 대한. 그럼 이것만 딱 읽어봐도 나와야지. 여기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이 나라와 어디 나라 관계야? 그렇지. 결과했잖아. 영러 협상의 결과했지. 페르시아 북부를 러시아가, 남부를 영국이 지배한다라는 거 있으니까 오늘날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잖아. 그쵸? 연도 봐봐요. 1899년. 그러니까 영러 협상 체결 이전. 그치? 무슨 전쟁 이후? 그렇죠. 럴 전쟁 이후. 여기서 패배의 논란, 러시아가 어디와? 영국과 이해관계를 따져서 페르시아를 분할하게 되지. 자, 이것만 잘 읽어봐도 일단 힌트는 됐어. 그러면 자, 봐보자. 그러면 제6장 아프리카 대륙 해안지대. 아싸, 아프리카 이야기가 또 나오네. 그지? 그럼 국제회의 뭐 있어?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 그지?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 생각해야겠네. 새로운 점령의 유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준수할 필수 조건들 관련해서는 34조 이제부터 아프리카 대륙 해안 지역 중에 현재의 송령 바깥의 다른 곳을 송령으로 삼았거나 또는 지금까지 송령이 없는데 앞으로 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국가 혹은 그것을 보호를 가지는 어떤 국가도 지금 이 조약에 조인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뭐 해야 된다? 요거야 요거. 포인트는 이거야. 앞으로 아프리카 땅에다가 보호령이나 어떤 식민지를 가지길 원하면 반드시 이 회의에 가담했던 모든 나라들에게 뭐 해야 돼? 알려야 된다고. 알려야 돼. 왜 알리라고 하겠어? 어? 왜? 이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식민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진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19세기 말경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먼저 점령한 지역이 있고 후진 자본국가는 그 점령한 지역 아닌 다른 지역들로 치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어려운 말을 바꾸면 협력과 공존 체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었다고.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양상은 달라지게 돼. 기존에 있던 식민지를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또다시 정복을 하게 되면서 충돌이 벌어지게 돼. 뭐 그런 지역들 몇 개 봤잖아. 그치? 뭐 있었어? 근데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1, 2차 모로코 사건. 원래 어디 식민지인데? 프랑스 식민지인데. 독일 황제가 공공연하게 시위를 하거나 방문해서 환담을 나누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양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못 쓰시겠지만 이런 지문을 읽어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 이것도 그래도 나눠 가지자 잘 짝짝꿍. 나눠 가질 수 있는 놈들끼리 잘 해보자라고 짝짝꿍. 이런 분위기였더라면 네 거 빼서 네 거 내놔라는 게 그 다음 분위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해? 읽어보자. 그 다음 거. 나번. 페르시아는 영국령 인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이 분명하다. 물론 그 나라의 자원, 석유, 지역만 고려한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가 항상 우리와 조화롭지만 나는 모 강대국 내 점점 커지는 세력이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강력히 압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다른 나라들 때는 우리와 경쟁관계 나라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꽤 중요한 것이다. 봐봐. 이런 부분에 보이지? 그치? 조정의 국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앞 사료와 분명히 느낌이 다르지. 이해해?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위에 가 내용과 연관된 회의가 소집되게 된 목적. 뭐였어? 벨기에지, 벨기에.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화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죠.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화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화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기억, 모 강대국,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가와 나시기. 가시기에는 공조와 협업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공조와 협업이 이루어졌던 시기라면 나시기 이후부터는 경쟁과 갈등이 부각된 시기입니다. 공조와 협업, 경쟁과 갈등,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 가시기는 공조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인데 반해 나시기부터는 경쟁과 갈등이 부각되었다. 경쟁과 갈등이 부각되었다. 그쵸? 그럼 경쟁과 갈등이 부각된 사건이 어디였어? 아프리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충돌이었잖아. 파쇼드 사건이었지?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로코 사건이었지. 1, 2차 모로코 사건. 그리고 그 귀결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지. 그쵸? 공조와 협업이 아니라 이제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그 무렵부터입니다. 알겠습니까? 냄새가 나 조금이. 그지?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 냄새가 나지. 그런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사료 읽는 사용사 5권 34, 35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또 한 번 쉬겠습니다.